우리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수석 연구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특히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기도 하고 배 아파하기도 하는 진짜 그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만 몰빵을 했었어도 이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 뭐 전력 송배전 관련주 이제는 전선 관련주가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최근에는 뭐 SOFC 그 수소 발전 네, 관련 네. 쪽까지. 그 다음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님이 인프라나 뭐 유틸리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맡고 계시죠? 제가 그 송배전 기기는 담당을 하고는 있진 않고요. 네. 유틸리티 전반과 이 발전 기기, 예를 들어서 뭐 풍력, 수소, 오늘 말씀드릴 원전 이런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저것도 혹시 AI로 그리신 건가요? 이거는 AI로 처음에 디자인을 했었고요. 결국에 이제 이미지 제작 자체는 사람 손으로 했지만, 네네네. 네, 저 소스들은 AI로 그린. 네,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에너지가 어떤 병목 현상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 에너지 산업에 병목. 있어서 AI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선 에너지 혁신이 필수적이다. 네. 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것은 결국에 원전, 특히 SMR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직관적으로 좀 잘 와닿으시나 봐요. 저기다 코드 꽂아갖고 뭔가 좀 에너지를 빨아들이려는 건 느껴집니다. 네, 다행이네요.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송배전 관련 기기들 뭐 아니면 전선 관련주들 이제 날아간 건 날아간 대로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그 이후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좀 말씀드릴 거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AI 산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주식시장에서 맨 처음엔 당연히 엔비디아가 예. 올라갔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냉각을 해야 된대 하면서 관련 밸류체인들 데이터 센터를 건설은 누가 해 여기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전력 기기들은 무엇가 있을까 까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다 좋았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결론적으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밸류체인까지 가야 된다. 결국에는 전력기기가 전력을 전달을 잘 하더라도 네. 전기가 있어야 전기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와 데이터 센터의 최적 전력원을 찾는 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까지 생각이 미쳤고요. AI가 전기를 얼마나 쓸까? 네.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쓰는 겁니까 도대체?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 수가 있는 게 검색인데요. 검색. 네, 구글 검색 대비해서 예. 챗 GPT가 전기를 10배 쓴다고 합니다. 한 번 질문을 넣을 때. 네, 챗 GPT에게 네. 뭔가 요청을 한번 했을 때 그게 구글 검색 대비해서 10배의 전기를 쓴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네. 기본적으로 텍스트 생성은 전기를 그렇게까지 크게 쓰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구글 검색보다는 크게 쓰는데 네.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 텍스트 답변으로 하는 거는 이미지 생성의 시대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네네. 아까 그 표지처럼. 맞습니다. 네. 이미지 생성은 텍스트 생성 대비해 가지고 전기를 60배 더 쓴다고 합니다. 60배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존의 구글 검색 대비 텍스트 생성이 10배인데 네. 이미지는 그거에 60배요? 60배. 네. 전력기기 주가가 좋을만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썸네일에 네. 이렇게 그 인공지능 뭐 달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개 계속 생성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얘가 리미트를 걸어버리더라고요. 몇 맞습니다. 시간 뒤에 이용하라고. 맞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그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한 전력 생산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을 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을 AI 이미지 생성으로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 10%만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테라와트아워. 한국이 예. 1년에 쓰는 전기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는 1년간의 전기량 엄청나고 이게 잘 상상이 안 가가지고. 그렇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 생성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엔 또 영상도 나오고 있고. 예, 정확하십니다. 앞으로 동영상 생성도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동영상 생성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뭐 로보틱스나 아니면 헬스케어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쓰이는 전력 소비량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연구 결과조차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말 한 5달, 6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AI의 어떤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를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는 그 연구 결과조차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엄청 많이 쓸 거라는 거고요. 네네. AI 이미지 생성에서 한국만한 전기가 필요했다면 네네. 여기서는 중국만한 영상에서는 미국만한 전력 소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추론 단계라고 해서 AI를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전력 소모였어요. 네. 근데 AI를 학습시키는데도 비슷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죠.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이 필요한 전기도 있고요. 그렇죠. 데이터 통수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 장비에 쓰이는 전기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AI 혁신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기 소비량이 2배 증가한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기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뭐 변압기 그 밸류체인이 다들 이제 핫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골드러시 시대의 최고의 대장장이 청바지 네, 그런 관련 주식으로. 네. 그러면 그 전력 수요가 엄청나기는 한데 지금 네.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랑 네.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제대로 되기는 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반도체 수급이에요. 반도체 수급이요? 네. 데이터 센터. 예. 왜냐하면은 제가 전력 소비량이 앞으로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자면 GPU의 공급이 조금 더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전력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이거든요. 네. 일단은 GPU가 필요하고 네. 그게 있어야 GPU를 돌릴 뭐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는 뭐냐면 네. 제가 뭐 테크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본 건데 TSMC의 코어스 웨이퍼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네. GPU 생산에 가장 큰 병목 현상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이 웨이퍼가 1년에 만약에 20%씩 증가한다면 네. 이 웨이퍼에서 한 웨이퍼당 60개의 GPU가 생산이 되고 GPU 하나당 평균적으로 몇 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비를 한다면 라는 대략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력 수요를 전망을 한 건데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결론 칸 그러니까 하늘색 부분을 주목을 해주시면요. 예. 글로벌 전력 소비량 대비해서 아직은 데이터 센터가 전체 수요 중에 예. 2% 정도만 됩니다. 전체 네. 전력 수요 대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 네. 아직까지는. 수요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GPU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거를 걱정을 해줘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뭐 전력기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전력망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TSMC가 코어스 웨이퍼 패키징을 앞으로 연간 그대로 두진 않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20%씩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TSMC가 이제 증설. 예.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설을 하게 되고요. 예. 이런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도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AI와 데이터 센터가 2033년 앞으로 10년 후에 4,000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 소비 혹은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0%에 달하는 양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보수적인 가정치에 근거한 전망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을 하자면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 수요의 1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2033년이 아니라 한 27년, 28년만 돼도 올 것 같아요. 앞당겨질 수 있다. 네,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000 테라와트가 2033년 1년간 전력 소비량인 맞습니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누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만. 그러니까 지금 500 테라와트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인데 그 맞습니다. 8배에 이르는 게 2033년엔 필요할 거다. 예, 맞습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가 전체 비중 한 10%만 차지해도. 네, 그 4,000 테라와트라는 소비량이 네.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한 10%. 10% 정도를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급 측면에서 전력 공급은 또 반드시 더 증설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뭐 올해 내년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유의미한 파일을 차지할 거로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27년, 28년만 가더라도 질문해 주신 것처럼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잡을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력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그냥 똑같은 전기면 됩니까?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전기 자체는 똑같은 전기지만 예. 그걸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노던 버지니아라는 지역에 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15%가 집중이 되어 있을 정도고요. 거기 뭐가 있나요? 노던 버지니아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통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뒤쪽에 말씀드릴 테지만 거기에 가스 발전소와 원전 위주로 발전 믹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에너지 공급도 안정적이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고객사들이 거기에 좀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입주사를 유치하는데 큰 장점이 있죠. 통신 또 발전 인프라 고객사의 위치.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저기 지방에 좀 넣으면 안 되냐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뭐 태양광 발전 많고 이런 데다. 많습니다. 근데 굳이 막 수도권에 둬야 된다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네. 특정 건물에 집중이 된다는 거. 지역적으로도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지역 안에서도 특정 건물 안에 그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인류가 지은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게 네. 데이터 센터가 아닌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네, 반도체 공장보다 제철소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을 하는 게 데이터 센터고요. 그죠. 웬만한 큰 공장에도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물류 네. 라인도 있을 테고 데이터 센터는 다 서버렉, 네. 서버렉 또 위에서 에어컨 맞습니다. 다 전기 잡아먹는 거니까요. 정확하십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는 전 세계가 쓰는 거잖아요. 네. 챗 GPT도 전 세계가 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만 전선 깔고 우리 동네에만 송전탑을 깔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높은 집적도 때문. 그래서 네네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공급은 네.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네, 아일랜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일랜드는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20%가량을 전체 전력 수요의 20%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특수한 국가입니다. 그래요? 네. 저기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해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너무 버거운 나머지 네. 이제는 인허가를 안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영 전력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인허가를 사실 받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받으려면은 본인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주체가 발전소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자가 네. 발전소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져와라. 네. 그러면은 인허가를 내주겠다. 그런데 뭐 재생에너지가 됐든 가스터빈이 됐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같이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그럼 인허가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의 수요원, 공급원 네. 같이 지어라. 맞습니다. 이러한 거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네. 온사이트 발전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중앙 전력망에서 지금은 뭐 변압기든 뭐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든 네네. 중앙 전력망에서 전기를 열심히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끌어오죠. 네, 예, 끌어오는데 멀리서. 그걸로는 한계가 생긴 게 아일랜드의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사이트 발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데이터 센터가 조금 그 전력 공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사례는 일부 지역, 그러니까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사실 아일랜드나 뭐 싱가포르가 땅덩이가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멀리서 끌어오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는 곳에 에너지 공급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더 하겠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예. 서부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동부에서 쓰려면은 통전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전력 수요는 온사이트 발전에 점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방식은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지붕에다가 태양광 네. 발전을 얻는다든지. 네. 근데 오늘의 주제는 SMR이었는데. 네.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네. SMR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 이유가 사실은 재생에너지로 온사이트 발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문제가 설치 면적에 대한 문제예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태양광 패널 그림인가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씀드렸지만 좁은 면적에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집적적인 네. 건축물이고요. 반면에 태양광은 설치 면적이 꽤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 만약에 100평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1700평 지어야 돼요. 17배의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면적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용량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네. 태양광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씨 흐리고 예, 눈 오고 맞습니다. 비 오면. 사실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상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는 가장 SMR이 맞다. 예, 맞습니다. 소형 원자력. 예, 뭐 설치 면적을 따져보자면요. 대형 원전만 해도 메가와트당 설치 면적을 따져보면 네. 태양광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작아요. SMR은 수십 배 작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죠. 예. 여러 가지 부가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기간과 SMR 건설 기간이 비슷하다던가 용량 자체도 보통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뭐 80메가와트 정도 그 정도 한다면 SMR도 수십 메가와트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으니까 전력 인프라 투자가 좀 덜 돼도 괜찮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SMR 하나 짓고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면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좀 데이터 센터랑 특히 SMR이 좀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SMR을 만들 때 어떻게 뭐 바닷가 원전처럼 네. 바닷가 근처나 이럴 필요는 없나요? 네, 이건 좀 기술적인 이슈로 들어가지만 네. 보통 바닷가에 원전이 지어지는 게 그쵸. 냉각수 공급 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SMR 같은 경우에는 수동 냉각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냉각수가 순환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설치 위치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이고 그래서 SMR이 처음 개발될 때는 뭐 광산에 설치할 수 있다, 뭐 사막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곳에 인근에다가 SMR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 SMR이 근데 조금 기술적인 것도 그럴 거고 이게 100% 지금 완성 단계라고 보기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장 올해랑 내년에 데이터 센터가 당장 뭔가 전력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SMR이. 예, 예. 물론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그거는 중앙 전력망에서 저희가 변압기도 사용하고 전선도 사용해서 어떻게든 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정도까지는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요. 네. 근데 AI는 지금 시작했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일어날 변화이고요. 네. 결국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SMR이라는 거죠. 이게 좀 계획대로 잘 개발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현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글로벌리 가장 빠른 프로젝트들이 2026년 착공 그리고 2028년, 2029년 정도의 상업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제일 빠른 게 26년 착공. 네, 28년, 29년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러니까 당장 뭐 한 2, 3년 후에 실적 나와 물어보면 네,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 28년, 29년 AI와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된 시점에 맞추어서
개발될 수 있느냐 아하. 하면은 그거는 스케줄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네요. 뭐 AI를 우리가 내년, 내후년, 3년 후, 5년 후에는 더 많이 쓰면 많이 썼지 덜 네. 쓰진 않을 테니까요. 네, 무엇보다도 네. 이 주가는 1년 후, 2년 후 미래만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고 네. 그리고 그 끝에 놓여진 시장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면 사실은 4년 후, 5년 후의 미래도 반영할 수 있는 게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본인이 직접 투자 판단을 직접 본인 책임하에 내리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SMR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테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MR이 가장 또 궁합이 맞고 요런 이제 우리가 논리로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요? 그 샘 알트먼이 개인적으로도 그 SMR 회사에다 투자를 좀 했다면서요? 예,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샘 올트먼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보스 포럼에서 에너지 혁신 없이 AI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 에너지 혁신은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어렵고 원자력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사실 출발하게 된 보고서가 이 보고서인데요. 아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샘 올트먼은 이미 SMR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오클로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요? SMR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는 회사다. 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클로라는 회사의 샘 올트먼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또 올해 스펙 상장을 계획 중입니다. 일단은 샘 올트먼이 뭐 한다 이러면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올해 안에 스펙 상장을 계획 중인데 예. 이럼으로써 샘 올트먼이 아마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오클로의 스펙 상장이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SMR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게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지만 네. 이런 빅테크들이 정말 SMR에 투자를 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심리부터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SMR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네네. 올해 대형 원전까지 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원전 밸류 체인에 오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장표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네네. 글씨도 많고 저 원전 파이프라인이에요? 네, 각 기업들? 파이프라인인데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동안 원전 수출이 없었거든요. 2009년 말에 UAE 쪽에서 원전을 수주를 했었던 네네. 게 마지막인데 사실상 요번 7월 중에 체코 프로젝트에서 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상이 되고요. 네. 프랑스, 한국이 경쟁 중인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UAE나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이런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원전 수주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원전 발주가 나오나요, 계속? 네, 1년에 2개 정도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 15년 동안 원전 수출이 없었던 나라가 파이프라인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MR 관련주랑 원전 밸류체인이랑 좀 많이 비슷한가요? 거의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원전 관련주가 조금 더 큰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안에서 일부 업체들은 SMR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중에서 대형 원전 말고 소형 원전만 하는 기업들도 또 있을 테고요. 소형 원전만 하는 업체들은 미국 일부 업체가 있긴 한데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또 SMR 관련주들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비이클들을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예. 미국 DOE가 제시한 어떤 SMR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OE가 어디입니까? DOE는 에너지부라고 미국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부. 예. 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부가 SMR 설치 계획을 작년 3월에 발표를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연간 13기가와트 그리고 60조 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리 착공되는 원전의 규모가 한 7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 사이거든요. 예. 전 세계 규모가요. 근데 미국 SMR에서만 13기가와트가 설치된다라는 건 아주 큰 업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사실 SMR의 가장 진심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DOE가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이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밸류체인을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될까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개선되는 밸류 체인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우선은 기자재 제작과 연료 공급망 두 가지 카테고리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료 공급망은 뒤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릴 테지만 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미국 내에 없대요. 아, 그래요? 예,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미국 내에 있는 농축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SMR에는 특수한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네. 할레유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술은 미국 내에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관련 밸류체인을 개발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자재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 네. 기자재 제작도 사실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DOE는 콕 집어서 네. 대형 단조 시설이 모자랄 것 같다. 대형 단조라고 하면은 커다란 프레스로 이 소재를 두드려 가면서 가공하는 그런 설비인데요. 네. DOE가 예상하기로 원전 및 SMR을 제작할 수 있는 대형 단조 설비는 현재 미국 내에 없다. 제로다. 그런데 여러 업체들이 설비를 보완을 한다면 네. 3기가와트 정도까지는 대형 단조 설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우리의 수요는 13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갭이 10기가와트가 있고 네.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SMR이 소형 원전이라고는 합니다만 단조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대형 사이즈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은 설치 면적에서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래도 SMR이라고 해도 뭐 증기 발생기나 여타 부품의 크기를 보면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 건물 사이즈처럼 보여질 정도로. 근데 그런 설비를 네. 까다로운 안전 기준에 맞춰서 가공할 수 있는 대형 단조 시설이 미국 내에는 미국엔 없다는 없다. 것이죠. 네. 요게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가려면은 어떻게 이게 개선이 되고 어디에서 투자의 기회가 열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대형 단조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결국엔 해외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게 필수적인 옵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SMR 제조 회사입니다. 사실 글로벌리 SMR 이 하드웨어를 네.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가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단조부터 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에너빌리티 포함 2군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에너빌리티는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1.7만 톤의 네. 단조 프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SMR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SMR 설계사인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밸류체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가이던스에도 SMR 수주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한 꼭지고요. 네. 대형 단조 시설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라늄 농축이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왼쪽 테이블을 주목을 해주시면요. 천연 우라늄은 농축도가 0.7%밖에 안 돼요. 이거를 대략 5%까지 농축을 시키면 대형 원전에 쓰는 LEU라고 하는 우라늄이 네. 되는 것이고요. 90% 이상으로 농축을 시키면 HEU라고 해서 핵무기에 쓰는 그런 우라늄이 되는 것인데 SMR은 SMR도 모델별로 다릅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20% 내외의 농축도를 가지는 할레유라는 그런 특수한 우라늄을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 농축 밸류체인 중에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러시아가요? 네. 그리고 할레유를 생산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MR을 하긴 해야겠고 예. 아직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으니까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국산화요? 네,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요? 원심 분리기를 설치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네. 예, 그걸 통해서 이미 할레유의 시범 생산을 작년 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네.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업체고요. 이 업체는 2024년부터 할레유 상업 생산에 들어갈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체인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를 해볼 법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외에는 SMR 설계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미국의 뭐 뉴스케일과 같은 업체들 네.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업체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기자재를 제작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BWX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업체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실적이 조금 정직하게 나오는 업체를 투자를 네. 하고 싶다. 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업체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네.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아, 이런 업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 근데 이제 SMR도 할 수 있는. 네. 근데 나는 이것조차도 어렵다. 이러면은 이 모든 거를 포괄을 하는 뭐 ETF나 이런 비클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SMR 관련 ETF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국내에도 몇 가지 ETF가 있어서 네. 뭐 국내 관련 기업 혹은 해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해외 기업들도 많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하나로 이제 싸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 PDF를 열어보셔서 네. ETF가 어떤 구성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직접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샘 알트만이 꿩 먹고 알 먹고 약간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샘 올트먼이 상당히 좀 길게 보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뭐 2015년 혹은 예. 그 이전부터 AI가 에너지를 엄청 쓸 거다. 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또 AI도 개발을 하고 거기 관련된 인프라도 필요할 테니 그쪽으로도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SMR 네. 관련 기업이었고요. 야, 오늘 그 AI가 소모하는 그 전력량부터 해서 그 전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